자, 371페이지. 최고 중간이 나오는데 이건 논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출제 나온 적도 없고. 뭐 굳이 얘기하면은, 자, 개념 잠깐 좀 보자. 최고를 얘기할 때는 행정의 최상위 계층의 관리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반 대통령이나 공구청리, 각 부상차관.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이 있죠. 그러니까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자치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최고 관리층이라고 얘기하고, 그 쌍가루 이번에 기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371페이지입니다. 그 균리기 파악한 보스 걸분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거 하나 좀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이제 중간관리층 개념도 한거 보자. 중간관리층을 얘기할 때는 국장이나 과장급을 얘기해요. 조직의 허리를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중간관리층이라 한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논점 없습니다. 자, 넘겨서 372페이지에 행정 PR. PR도 출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만 잠깐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칠판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행정 PR 그랬지. 요 P를 얘기할 때는 퍼블릭이야. R은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자, 뭐라고 이제 PR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야, 니 좀 PR 하라 할 때 그 PR은 요 PR이 아니야. 그때 PR을 얘기할 때는 퍼포먼스 레코그니션이야. 퍼포먼스, 실적, 나의 실적, 잘난 것. 이걸 레코그니션, 인지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PR이고, 그래서 행정 PR에서 파악한 P는 이걸 얘기해. 그럼 이거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 공공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공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중은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다? 정부하고 일반 시민과의 관계야. 되죠? 그게 행정 PR이에요. 그럼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야?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여러분들 준다. 이것을 뭐라 해? 공부활동이라고 그래. 이쪽에 받는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 얘기해. 공청을 얘기해. 그래서 이런 정부와 국민 사이 이루어지는 공보와 공청 활동을 묶어서 우리는 행정 P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 PR이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알린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걸 뭐라 그래? 공청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통하여 국민의 지지나 협조를 얻게 한 제 활동을 행정 PR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념만 좀 이해두시고, 굳이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면은 373페이지 그 하단에 행정 PR에 성격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5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평성. 이건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를 해석하자고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의무성.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의무성이고, 주고받는다 하니까 교류성이고, 그 다음에 행정 PR의 내용은 객관성을 띄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실성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객관성에다가 진실성 하나 더 적어놓자. 진실성.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PR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놓자. 교수의 의무는 진실성과 객관성에 근거한 교육이다. 적어서. 교수의 의무는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다. 교수의 의무는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다. 교수, 교류성, 수평성, 의무는 의무성. 그 다음에 진실성, 객관성 이 계산이 있어요. 했죠? 맨 끝에 교육이다, 교육성. 그렇게 하나 좀 적어놓자. 교수의 의무는 진실과 객관성에 근거한 교육이다. 그렇게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뭐 멸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자. 자, 박스 문제 넘겨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74페이지 하단에 기능 나온 거 있죠. 기능에서 하나 가져갈 게 있어. 자, 동그라미 2번에 방어의 기능에다가 별표이다. 정부는 행정 PR을 토대로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하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PR에 의하여 중화하는 역할도 해야 하네. 하죠. 자, 여기다 중화에다가 비판 중화에다가 밑줄. 이걸 방어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 비판을 억제한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억제는 아닙니다. 비판을 억제하는 것은 어떤 사회야? 전체주의 사회야?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야? 전체주의 독재 사회 아니야. 그래서 비판의 억제란 말을 안 쓰는 게야. 비판의 중화가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좀 밑줄 쳐놓자.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점에서 하나만 더 정리. 1번에 화재 경보적 피할, 그 다음 밑줄. 이 화재 경보적 피할을 다른 말로 임기응변적 피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 그런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피할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걸 이제 임기응변적 피할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넘겨서 376페이지 사무관리. 이건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넘겨요. 가시고 377페이지 행정관리에 관한 내용.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하겠는데,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동계 행정학회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제가 학회 발표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7구 객관식 행정학 문제 출제 방향을 갖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다음 속도는 그걸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접목을 시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출제 나온 것을 약 그 5년 동안 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의 출제도 상승하로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다 해놨고 그 못한 이유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쭉 나왔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행정학은 여러분들 앞으로 좀 뭐 여러분들랑 관계없겠지만 아마 공무원 전체 직군의 공통 과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 뭐 세무나 뭐 여러분들 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얘기는 거의 다 반영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없겠지. 여러분들은 내년도 시험이라 내년도에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 거고 행정관리에 관한 내용 잠깐 좀 보겠는데, 자, 행정관리에서는 꼭 하나만 가져가면 돼. 거기 여러분들 TCAM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TCAM을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행정관리가 무엇인가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다. 외우지 마세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각종 자원을 그 밑에 줄 보시면 중간에 행정자원 나왔죠. 각종 자원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활동을 행정관리라고 얘기하고, 이 행정관리를 대표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자. 378페이지에 TCAM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관리의 원칙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고, 이게 가끔 출제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별표 하나 C급으로 얘기했지만 C급은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한 D급 정도? D급 정도 되는 것이 바로 TCAM,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질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관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그 연역을 잠깐 좀 먼저 보자. 그 중간에 쌍가루 이번에 연역 나온 거 보시면은 1920년대 C 왈트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 얘기한 TCAM 자체를 만들어냈고, 그의 제자 데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믹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전쟁에 의해서 붕괴된 산업을 복구할 목적으로 14개의 항목 원리 원칙을 첨령을 합니다. 이것에 의하여 여러분들 TCAM 자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뭐 TCAM이 무엇인가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다시 올라가서 의에 동그라미 3번 나온 거 봐. 3번 자체 보시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분리해서 아까 각각 정리해 놨을 거야. 자, 일단은 토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총체적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업무의 모든 국면에서 그게 바로 총체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고 보는 거예요. 품질의 질을 제고한다,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한 관리 원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관리 원칙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뭐 품질의 즉 향상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할 텐데, 쭉 내려가서 쌍가루 3번의 주요 내용 나온 거 봐. 자, 제가 관리 원칙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고객이 질의 최종 결정자란 말이 나오죠. 아무리 값비싼 서비스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서비스는 실패한 게 아닌 게. 자, 우리 TV에 열어보자. 우리가 탑 탤런트들을 여러분들 총동원 해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청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시청률은 시청자, 고객 자체가 만족도를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럼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값비싼 여러분들 출연료를 투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드라마는 여러분들 실패한 게 아닌 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고객이 질의 최종 결정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질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산출 과정 초기 질 정착주의란 말이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사전적 예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 사전적 예방주의. 사전적 예방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이 술집에 가면 선술집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여러분들 나이 정도 먹은 여러분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방문을 해.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게 쭉 보다가 술 먹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주신의 경지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100% 명함 끌으면은 뭐 진로 아니면 두산 주식회사 영업이사 아무개 이렇게 나와. 100%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술을 끄집어내.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소주인데 이 소주 맛 좀 보시고 품평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문지가 있어. 거기다 이렇게 쭉 적어줘. 그러면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거기 술집 자리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품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상품권 받는 게 뭐 적어주고 상품권 주는데. 그럼 만약에 주신들의 경제에 이른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들려서 그렇게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95명이 하는 얘기가 술이 목구멍 넘어갈 때 너무 톡 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초도 제품 자체를 생산할 때 톡 쏘는 맛을 약간 죽이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럼 제품 자체가 생산 초기에 고객의 요구라든가 여러분들 만족도가 반영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한 산출 과정 초기질 정착주의. 이걸 사전적 예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서비스의 변이성 방지에다가 밑줄. 이 변이성 방지를 서비스 일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일관주의. 이건 고객이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여러분들 몇 시에 문을 열어?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때 6시에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열기도 하고 11시에 열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들 뭐 업무도 4시에 끝내버리고 3시에 끝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뭐냐? 변이성이 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때는 그러한 변이성 있는 서비스가 아닌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그걸 서비스 변이성 방지라고 그러고 그 서비스 일관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참여주의라 그래요. 전체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층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 전문가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5번의 별표,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 이걸 소위 우리 뭐라냐,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를 지향한다?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죠.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자,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사실 결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가급적 결점이 없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결점이 없다는 것은 서비스 질에 대해서 고객이 완벽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결점이 없는 거랑 같은 같죠. 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상품을 공급했다. 그러면 다시 고객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들의 의견을 상품에 투입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다시 투입하고 다시 진행하고 그걸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함정 파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KM에서 함정 파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한 5번이야.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행정학 이론을 보면은 대부분 물어보자. 성과를 중시했어요? 투입을 중시했어요? 잘 생각해봐. 대부분 성과나 결과를 중시했잖아. 대부분. 근데 TKM은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투입을 강조해. 행정학에서 투입을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군데가 있어. 지금 얘기한 TKM이 있고
하나 적어놓자. 여러분들 품목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LIBS 품목별 예산. 그래서 TKM과 품목별 예산은 예외적으로 투입을 중시한 겁니다. 그거 좀 숙제에서 가지고 가시고. 이건 또 과정도 중시하잖아요, 여러분들. 행사 과정을 중시하는 거 많지 않죠. 자, 그럼 과정 중시하는 거 뭐가 있냐? 지금 이게 TKM이 있고 하나만 더. 신국정관리론. 뉴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신국정관리론. 그 신국정관리론과 지금 얘기한 TKM은 또 과정을 중시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타의 내용들은 거의 다 90%뭘 중시한다? 성과나 결과를 중시해. 그래서 TKM 자체를 얘기할 때 성과나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6번은 여러분들 아까 4번 같은 말이야. 아까 참여주의 계산했어요. 했죠. 자, 그리고 7번에 조직의 총체적 헌신의 요구란 말이 나오는데 모든 구성원 자체가 서비스 질 개선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구성원의 노력을 서비스 질의 개선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그것을 조직의 총체적 헌신의 요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럼 의사결정할 때 전체 구성원의 참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니까 이러한 조직은 수직적 구조야, 수평적 구조야? 쉽게. 전체 구성원이 의사결정할 때 부하들도 참여해서 여러분 상관과 대등한 관계에 의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게야. 그럼 수직이야, 수평이야? 이건 수평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혁신하시고. 아까 여러분들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주당들한테 설문조사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걸 과학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중시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은 중간에 전통적 관리하고 총체적 질 관리의 특징 비교한 박스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총체적 질 관리만 잠깐 보자. 고객에 초점을 뒀다. 그 다음 별표에도 무가치한 업무, 과오, 낭비를 불여한다. 이게 바로 뭐야?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 표현이야. 자, 그럼 하나 좀 물어보자. 자,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 좀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변혁적 리더 배워서 안 배웠어? 변혁적 리더는 잘 생각해보자. 부하의 실수를 포용한다. OX. 부하의 실수를 포용하잖아. 근데 TKM은 실수를 여러분들 포용을 해? 불호해? 불호하는 게야. 실수가 과오하냐.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TKM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부하 구성원들의 실수를 포용한다. OX. X야, X.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은 의외로 많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 밑에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 관리는 아까 저 사전적 예방적 관리 얘기했고, 좀 전에 여러분들 설문 앙케이트 조사한다고 그랬죠? 설문조사,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 수평적 구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알았습니까?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전략적 관리로 넘어가시고 381페이지에 7절에 권위가 나왔는데 사실 권위도 출제 논점은 크진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은 출제 포인트의 그 3번에 무차별권 수용 이론이라는 게 나와. 이게 간헐적인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무차별권 수용 이론이 가끔 출제에서 언급이 돼 여러분들. 그거 좀 체킹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제 권위가 무엇인가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가 권위를 오소리티라 그러죠. 권력은 뭐라 그래? 이건 권력이라 그래. 권력. 어? 이건 힘을 얘기하는 거야. 권력. 이건 뭐야? 권위라고 얘기하지. 권력과 권위는 차이점이 있어. 권력은 일방적인 거야. 근데 권위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냐? 상대방 자체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나온 거 보시면은 권력의 한 형태지만 항상 상대방이 수용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권력을 우리는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권력 가운데 뭐 정당치 못한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이 정당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도 정당성이 되는 거고 법에 일치하는 것도 정당성이 되는 거고 그 정당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권위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하단에 이제 권위의 본질을 보세요. 자, 본질을 얘기할 때 하향적 권위가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상향적 권위, 종합적 인식 세 가지 형태로 쭉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하향적 권위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고전적 조직 이론의 권위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한 권위 자체가 상관이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은 공식적인 것이 바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것은 정당성의 근거인데 하여간에 공식적 직위에 근거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것을 이제 하향이야 상향이야. 하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걸 명령 권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30년대 인간관계론자들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야 권위는 부하가 상관의 권위를 얼마나 수용하냐에 따라서 권위 성립이 좌우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부하가 수용하냐 동의하냐 그래서 수용설 동의설 그러고 이걸 일명 상향적 권위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은 종합적 인식이지 양자를 결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합적 인식 양자를 결합한 거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유형에서는 우리가 막스 베버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자, 쌍가로 이번에 사이먼의 이론 나온 거 봐. 자, 사이먼은 권위의 형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동일화의 권위, 두 번째 신뢰의 권위, 세 번째 제재의 권위, 네 번째 정당성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동일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이나 상관에 대한 일체감, 귀속감에 근거한 권위를 동일화의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애국심이 발달하여 상관 명령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이게 바로 뭐야? 동일화. 국가와 나를 동일시 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알았습니까? 상관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자체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일화의 권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뢰의 권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 이제 기능적 권위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계층적 권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기능적 권위를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권위예요. 여러분이 병원의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신뢰한다. 그럼 의사가 갖고 있는 권위가 바로 뭐다? 기능적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층적 권위는 상관의 덕성이나 판단에 대한 신뢰야.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상관의 지위가 아니라 상관이 갖고 있는 덕성이나 판단이야.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형성된 권위, 이 바로 계층적 권위예요. 자, 제재의 권위는 형벌과 보상에 근거한 거. 지금 382페이지야. 요 형벌에 근거한 것을 소극적 제재라고 얘기하고 보상을 적극적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당성 권위를 얘기할 때는 진짜 상관의 명령이라든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힘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당해.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진짜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갖고 있는 힘, 이 바로 정당성의 권위라고 얘기하고 사이먼은 특히 이 네 가지 가운데 정당성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성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사이먼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권위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사이먼이 파악한 정당성의 권위는 지금 1번과 2번과 3번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쨌든 간에 정당성이다. 정당성은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자.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갖고 있는 정당성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환자를 올바르게 진찰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아니야? 그건 정당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법원의 판사 자체가 판결을 내릴 때는 여러분들 엄격한 제재라든가 보상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내려? 내리죠. 그럼 거기서 법원에서는 그게 저 정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재의 권위 아니야. 이해했어요? 내가 여기서 정당성은 앞에 걸 몽땅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지원이가 파악한 것, 이것도 배웠어요. 강제, 공리, 규범은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고, 우리가 조직을 이해했잖아. 강제 조직, 공리 조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규범 조직 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들 아니야. 자, 그리고 이번에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권위를 제시해놓고 있다. 자, 그 하나가 행정적 권위고 또 하나가 전문적 권위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행정적 권위를 얘기할 때는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한 거예요. 자, 그대로 보자. 대학에 총장, 학장 있어 없어? 총장, 학장, 무슨 학생처장, 교무처장 이들은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하여 힘을 행사해야 하네.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행정적 권위예요.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들 전문적 권위는 그것이 아니라 대학의 평교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보직 교수가 아닌 평교수.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기술에 근거했다. 그것은 바로 뭐다? 전문적 권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학일에 총장이나 학장은 여기 보자. 평교수 행동을 좀 통제하려고 해야 하네.
전 선생님이 옛날에 모 대학에 있었는데 그 대학은 출근 도장을 찍어야 돼. 만약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의 학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무적으로 계속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 늦게 해야 돼.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5일 있으면은 3일은 여러분들 무조건 늦게 있어야 합니다. 야간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직업보다는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자유로움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래서 교수들 여러분들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여러분들 뭐 총장한테 대응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엣지원이는 좀 전에 얘기한 게 행정적 권위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전문적 권위를 조화 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무슨 관계? 대립적 관계로 본 특징이 있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나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권위의 여러분들 수용 이론이 쭉 나왔는데 보지 마시고 쌍가로 2번의 별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쌍가로 2번에 뭐가 나왔어요?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이라는 게 나오죠. 존 오브 인디퍼런스, 이걸 무관심권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차별, 무관심, 몽땅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제 조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무차별권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바나드는 여러분들 권위의 수용 형태를 세 가지 용어로 나눠. 자, 하나가 명백히 수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중립적이다. 중립은 경우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 세 번째, 어떠한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어떠한 의의를 달지 않고 수용한다. 이것을 소위 무차별권으로 파악한 게 바나드야. 알았습니까? 어떠한 차별도 않고 수용한다고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사이먼은 바나드의 제자인데 사이먼은 타인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를 세 가지 용어로 나눠. 첫 번째,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에 확신해서 따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장단점을 검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상관의 의사결정 잘못되었다, 이걸 확신하고 따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2번과 3번 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걸 권위의 수용권이라고 얘기했고, 나의 권위의 수용권은 나의 스승 바나드가 파악한 무차별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부하에 교육의 정도가 높고 자의식이 높을수록 잘 생각해봐. 권위의 수용 범위는 넓어질까 좁아질까? 좁아진다고 파악한 게 바나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개념을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첨삭지도에 프렌치와 라벤이 파악한 권력의 형태 5가지가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읽어봐야 한다. 보상적 권력은 상대방이 나한테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기 바로 뭐야? 보상적 권력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1번부터 여러분들 5번까지 쭉 내용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요 4번 나온 거 봐. 4번에 표준적 권력이란 말 나오죠. 영어 나온 거 봐. 리퍼런트란 말이 나왔는데 리퍼런트를 번역할 때는 표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준거 뭐의 기준에서 준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준거적 권력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표준적 권력, 준거적 권력. 자, 이건 그대로 보자. 여러분 중학교 때 특히 여학생들 담임 선생님이 키도 막 175고 뭐 여러분들 모델처럼 쭉쭉방방이고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좀 그러면 모든 것이 나한테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상형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모든 모습이 너무너무 다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수업할 때 이렇게 5분, 이렇게 6시 5분으로 수업하면은 그 반 학생 3중에 몽땅 6시 5분이 돼. 이게 바로 뭐다? 표준적 권력이에요.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힘이죠. 바람직한 자원이나 개인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상대방을 조우하고 본받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해했어요? 이걸 준거적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만 이해해서 가져갈 거야. 자, 봤으면 여러분들 절을 바꿔서 제8절에 갈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갈등도 실제로는 좀 없죠. 거기 갈등의 해결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자, 갈등은 일단은 개념을 잠깐 좀 보자. 사회심리학자 사이먼이 파악한 개념이 나와. 한번 읽어보자. 조직 내 의사결정에 있어 대한 선택 기준이 모아요. 결정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심리적으로 곤란을 겪는 상태. 이게 보통 이제 갈등 그러는데, 옆에 이제 맨 위에 갈등의 견해 박스가 나왔죠. 그 잠깐 좀 보세요, 여러분들. 고전적 견해, 신고전, 그 다음에 행태, 상호작용에서 4가지 형태를
시대의 발달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맨 앞에 고전적 갈등을 얘기할 때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갈등에 대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걸 갈등 부재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고전은 이제 갈등을 인식을 하는데, 야, 근데 갈등은 사회의 악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로 갈등역 기능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행털이 나서는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이제 인정한 학자들이 나와 코우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폴레트 이런 사람들은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한 사람이야. 코우저는 이제 변증법적 갈등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갈등은 사회화의 한 형태. 사회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화란 말을 많이 쓰잖아. 문화의 내용에 동화되고 문화를 내 마음속에 내면화시키는 것을 사회화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문화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나의 가치관하고 새로운 문화에서의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갈등을 겪으면서 인간은 사회화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순기를 인식한 사람이고 포레트라는 사람은 이제 갈등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건설적 갈등관을 제시한 인물은 포레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나오는데 이건 갈등 자체를 이용하여 사회의 변혁과 여러분들 혁신을 추구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장을 해야지 조직이나 사회는 변화되고 변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입장. 이게 바로 갈등 조장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 봐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뭘 보냐면은 386페이지 맨 위에 사이먼과 마치가 파악한 주체를 기준으로 한 갈등의 형태가 먼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가 뭐야? 개인적 갈등 나왔고 또 하나 복수 의사 주체 간의 갈등 나왔는데 자 개인적 갈등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뭐야? 비수용성, 두 번째 비비교성, 세 번째 불확실성. 자 비수용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도 알고 있고 우선순위까지 파악했어. 근데 제1순위의 대안을 도저히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지. 자, 한 여성이 선을 봤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김영철, 그 하천화 흉내낸 김영철. 그걸 뭐라 그러지? 가수이면서 개그맨, 개가수. 개가수 김영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한 남자 김영철, 또 한 남자 누구를 얘기할까? 홍록기 알아요? 홍록기. 그럼 세 번째는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 강호동 할까? 아니야, 강호동보다는 강호동으로 하자.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냥 강호동으로 하자. 그래서 이 세 남자의 인간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경제를 다 비교해보니까 순위가 1순위가 강호동, 2순위가 홍록기, 3순위가 김영철이야. 근데 1순위 강호동을 도저히 수용 못해. 바로 뭐야? 비수용성. 됐어요? 두 번째 비비교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는 알고 있으나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여기 보자. 내년 시험 봐가지고 늘 잘 들어보자. 인천지방직 시험도 합격을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직 정보통신, 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도 합격을 했어요. 그럼 대안이 가져온 결과는 알았지. 근데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비교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체국 갈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 할 거예요? 자 우체국, 인천시 공무원. 어휴, 인천자 사랑하네. 인천시가 여러분들 재정자립도 강력단체 가운데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예산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가지고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재정진단 단체로서 여러분들 그 설정이 됐었고 내가 여러분들 뭐 4년인가 5년 전에 월급도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도 빚을 많이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직도 빚잔치 하고 있어요. 인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상수 때 빚을 가장 많이 져놨어. 빚 져놓은 거를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민주당에 그 사람 TV 나오고 그러는데 그죠? 송영길 씨 때 와가지고 조금 막 갚았어.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유정복 씨가 있잖아. 유정복 때 다시 빚이 늘어났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천이 좀 힘들어. 이거 봐봐. 옆 사람들 봐봐. 힘들게 생겼잖아. 우리 인천 사람들은 서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왜 꼭 인천시를 고집을 해? 저기 가지 우체국 가지 그래? 나하고 상관없다. 국가직이 무조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어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비교를 해. 기분 나쁘게. 근데 왜 우체국 왜 가기 싫어? 왜? 보험 들라고 그래가지고? 우체국 보는 집은 여러분들 보험 그런 거 막 들라고 그래. 실적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안 되면 안 들으면 그만이야. 그렇다고 이런 거 승질 안 되면 좀 어때? 창고에서 계속 일하면 되지. 돈만 지고 얼마나 좋아. 자, 그만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천시만 놓고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야? 이야기면 얘는 국가직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체국 들어가면 우정사업본부 해가지고 중앙가수이라고 막 그러는데 싫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뭐 한 달 나기 할 필요 없어. 제주도로 지원하면 여러분들 뭐 1년 정도 있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 부산 가고 싶어. 부산 지원해 또 1년. 강원도 태백 가서 여러분들 광산천에 살고 싶어도 지원해 1년. 자, 그만두자. 뭐 어쨌든 간에 국가직과 지방직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게 불확실성. 자,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결과 불확실하지. 야, 이게 내년 내 합격할지 떨어질지 이때 느끼는 심리적인 곤란 상태.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 의사 추천 간의 갈등은 자, 나온 거 잠깐 봐봐. 거기 쭉 보세요. 이것은 함정팔 때는 단어 바꾸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차이, 상충 이런 게 나올 거야. 상충, 분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일치, 통합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봐봐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치관, 태도, 인지의 차이 이걸 일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해면 상충을 여러분들 통합으로 바꿔놓고 역할의 분할을 역할의 통합으로 바꿔놓고 맨 끝에 기대만의 차이를 기대만의 일치로 바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단어 싸움이야. 어떻게 단어가 바뀌는지. 야, 차이라든가 분화, 상충이 맞지 일치, 통합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더 가지고 있구나. 자, 폰디가 파악한 갈등의 형태 가운데 자, 단위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가 쭉 나와. 협상, 관리, 체제. 협상은 협상할 때 갈등이 발생해야 하네. 협상한다는 것은 자원이 희소한 게야 많을 경우야. 희소할 게 협상하잖아. 그래서 희소자원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관료적 갈등은 상하 계층 간의 갈등을 얘기해. 국장하고 과장 사이의 갈등, 과장과 과원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 체제는 수평적 조직 단위 간의 갈등, 영업일가 이가 사이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변화 유무에 따라서 마찰과 전략이 나왔는데 마찰은 그냥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그냥 갈등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마찰이야. 근데 전략은 의도가 내포돼서 돼 있어. 전략이란 말은.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의도화된 갈등. 이게 바로 전략적 갈등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갈등은 마찰적 갈등을 중시할까? 전략적 갈등을 중시할까? 전략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지. 왜? 아까 갈등 조작론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하단에 역할 갈등 나온 거 봐. 자,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 기대와 구성이 생긴 역할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상기의 갈등인데 두 가지가 나와. 역할 내 갈등이 나왔고 또 하나 역할 간 갈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보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가원이 있어. 그럼 이 부장이 과장에 대한 기대하고 가원이 과장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갈등이 야기해야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역할 내 갈등이야. 이해했어요? 부장이 원하는 과장의 상이 있어 없어? 있고 이쪽에 과원이 원하는 과장의 상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가 돼야 돼. 내가 어떡하지? 부장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 과원들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과원들 얘기를 들을까? 부장한테 내가 뭐라 그러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역할 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할 간 갈등을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때 등장하는 갈등을 얘기해. 거기 여러분들 한 남학생 자체가 여러분들 알바를 내. 그럼 여러분들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기대가 있어 없어? 있고 또 하나 그 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한 여러분들 직장인이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이때 갈등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이때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양자가 상충될 경우에 등장하는 갈등을 역할 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보자. 고부간에 끼어있는 아들, 남편. 그럼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고 아들로서 역할이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상충될 경우에 역할 간 갈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389페이지. 좀 잘못 나왔어. 토마스가 방학한 대인적 갈등의 해결 전략이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그게 워낙 이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 자, 토마스 자체는 이제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4년, 3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4년 전부터 한 3년 연거푸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는 시험 문제 안 나왔다. 안 나왔는데 그래도 출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합니다. 토마스를 얘기할 때는 단정과 협조란 말을 먼저 적어놓고 있는데 단정은 나의 주장을 충족하기 위한 욕구를 얘기하고 협조는 타인의 주장을 내가 좀 수용해야지 하는 그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5가지 형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강제 협력, 타협, 회피, 수용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회피부터 보겠는데 회피는 비단정, 비협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주장도 하지 않고 타인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떨 경우에 그래? 갈등이 좀 사소할 경우 그냥 회피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여기 갈등이 사소한 문제일 경우는 첫 번째 회피 전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수용 전략을 얘기할 때는 내 것은 포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수용이에요. 어떨 경우에 나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내가 느낄 경우 또 아니면 상대방과 좀 여러분들 좀 뭡니까? 좀 협력하기 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내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자, 타협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중간 전략을 얘기하죠. 극단적인 전략을 회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떨 경우에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할 때는 타협해야 하네. 하죠. 그다음에 펼치잖아. 동등한 권력,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타협. 자, 강제를 다른 말로 경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나의 욕구만을 충족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떨 경우에 위기 상황 밑줄. 또 여러분들 내가 힘이 쓸 경우는 강제로 해야 하네. 강제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협력을 얘기할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둘 다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윈윈 전략이 바로 뭐다? 협력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 형태로 묻는 것들이 의외로 출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배운 것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페이지 372페이지 펴보자. 자, 아까 행정 PR을 얘기했던 2가지 용어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 공보 활동과 공청 활동이 키워드인데 하나 유의할 게 공보나 공청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나와. 그 이유가 뭐야? 국민의 지지나 협조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은 국민의 지지나 협조를 위한 거야. 그래서 행정 PR을 다른 말로 뭐냐? 동의의 공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으로서 동의의 공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다. 동의의 공학.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아까 PR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아까 교수의 의무는 수평성과 객관성, 교수의 의무는 진실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암기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보자. 자, PR의 기능에서 거기 방어의 기능은 비판 억제야, 비판 중화야. 비판 중화라고 얘기했고, 자, 옆 페이지 보자. 화재 경구적 PR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의미로서 임기응변적 PR이라고 얘기했어요. 옆 페이지 맨 위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 378페이지. 자, TCAP 맨 밑에 주요 내용, 고객의 질의 최종 결정자. 여러분 산출과정 초기질 정착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사전적 예방주의야, 사후적 수정주의야? 사전적 예방주의야, 사후적 수정주의. 그럼 틀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변이성 방지에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일관주의 얘기했죠. 다음 4번은 제가 아까 참여주의 얘기했고, 따라서 수평적 구조야, 수직적 구조야? 수평적 구조. 자, 5번에 투입과 과정의 계산, 이걸 뭐라 했어요? 무결점주의를 지향한다 그랬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투입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했다. 이걸 결과나 성과를 중시한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된다고 얘기했고, 7번에 총체적 헌신까지 얘기했어요.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381페이지 맨 밑에 아까 권위를 바라는 입장, 고전적 견해는 바로 하향적 권위야, 상향적 권위야? 하향. 그 다음 페이지 인간관계로는 상향적 권위, 이걸 수용설, 동의설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쌍가루 2번 사이먼의 이론 가운데 신뢰의 권위 두 가지가 나왔죠. 기능적 권위와 또 하나 뭐 계층적 권위. 특히 계층적 권위는 공식적인 직위의 바탕을 둔 거야. 상관의 판단이나 덕성을 신뢰하는 거야. 상관의 판단이나 덕성을 신뢰한 것이 공식적인 직위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동하는 게 맨 밑에 엣지원이의 전문성 유무에 따라 행정적 권위가 나왔고 또 하나 전문적 권위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한 건 뭐야? 그건 행정적 권위고. 이해했어요? 오른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적 권위인데 이 엣지원이의 전문적 권위하고 사이먼의 신뢰의 권위 가운데 기능적 권위는 또 같은 말이야. 그건 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지? 구분됐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다 이해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엣지원이는 행정적 권위하고 전문적 권위를 무슨 관계? 조화 관계야, 따라 입 관계야? 자, 그 다음에 쌍가루 이번에 바나드가 방학한 무차별권. 자, 권위, 무차별권 개념 자체 세 가지 형태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됐죠? 자, 밑에 사이먼 자체가 방학한 수용권 얘기했죠. 수용권 세 가지 형태 얘기했어. 이 가운데 뭐하고 뭐는 2번과 3번은 뭐랑 같다? 바나드가 방학한 무차별권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385 맨 위에 갈등을 바라보는 견해. 자, 갈등 부재로는 언제야? 고전적 견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물어보자. 갈등의 역기능론은 뭐야? 신고전 얘기했죠. 갈등의 순기능은 언제부터 인정? 행태론. 현대는 갈등 조작론의 입장을 취한다. OX. O가 돼야지.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389. 자, 토마스가 방학한 대인적 갈등의 해결 전략 해가지고 5가지 형태가 쭉 나왔잖아. 꼭꼭 숙지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자, 극단적인 전략을 피하는 경우 뭐야? 그건 타협이지. 타협이지. 극단적인 전략을 피하는 것은 그건 타협이야. 혼동하지 마세요.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건 타협이라 했고, 갈등이 사소할 경우 그건 뭐야? 회피. 물론 회피도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두 가지가 나와. 회피하고 뭐야? 타협이야,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윈윈 전략. 협력, 협동 전략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갈등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390페이지부터 또 이론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